내가 죽은 줄 알았지? 맞아. 나는 죽었고 죽은관에서 하와이까지 살아 돌아왔다. 어머니, 말도 안 돼. 누구세요? 말도 안 돼. 아니야. 아니야. 당신은 누구세요? 부모도 못 살아보는 파렴치한 천하의 몹쓸 놈들 같으니. 하와이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 40대 초반의 내 아들과 며느리가 샴페인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준혁, 그의 옆에 앉은 여자는 그의 아내 서연. 두 사람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에 겨워 있었습니다. 따각 따각 따각. 하이힐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돌렸고 그녀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그들 앞에 나는 섰습니다. 검은색 샤넬 투피스, 진주 목걸이, 그리고 싸늘한 눈빛으로. 나는 천천히 그들의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장례를 치렀는데. 너희가 치른 건 내 장례가 아니라 너희 무덤을 판 것이었단다. 니들, 내가 죽은 줄 알았지? 어머니? 말도 안 돼. 누구세요? 당신은 죽었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궁금하지? 믿을 수 없어. 아냐, 이건 꿈이야. 당신 어떻게 좀 해봐. 꿈이라고? 그럼 좋겠구나, 며느라. 으아, 안 돼. 안 돼. 나는 그들의 절망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너희들, 이제부터 파멸의 시작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하와이까지 온 것일까요? 그녀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말한 파멸의 서막이란 무엇일까요? 이 충격적인 반전의 시작, 그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과거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으로. 3년 전, 차 안. 나는 뒷좌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나는 반쯤 정신 나간 듯 중얼거리며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꼭 쥔 채 입에서는 의미 없는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아들이 백미러로 뒤를 힐끗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못 참아. 치매 노인, 지방병원에 쳐넣고 모든 걸 끝내. 옆자리 며느리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치매 중증이야. 저런 분은 전문 시설에 있어야 해. 차 안에서 나는 손을 더욱 세게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멀쩡하다 얘야. 나 집에 가자. 하지만 아무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고속도로로 접어들었고 며느리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의 요양병원 목록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병원 괜찮네. 외지고 면회도 제한적이고 완벽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끝내자. 어머니 재산 정리하면 우리 인생 완전히 달라져. 두 사람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뒷좌석에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지방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도로는 점점 좁아졌고 주변 풍경은 황량해졌습니다. 마침내 차가 멈춘 곳은 외딴 산속이었습니다. 낡은 건물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었고 희망요양병원이라는 간판이 희미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건물 주변에는 높은 철망이 둘러쳐져 있었고 창문들은 철창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병원이라기보다는 감옥에 가까웠습니다. 여기가 병원? 며느리가 차문을 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나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본능적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2명의 남자 직원이 재빠르게 다가와 나를 붙잡았습니다. 놓아. 나 여기 안 들어가. 남자 직원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진정하세요.
나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은 내 팔을 꽉 붙잡고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준혁아, 나 멀쩡하다고. 제발. 내 절규가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요, 여보. 다 끝났어요. 차가 출발했고 내 절규 소리는 산속 고요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3층 구석 병실로 끌려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 작은 침대 하나, 낡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창문에는 철창이 달려 있었고 밖을 내다보니 산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딸깍. 문이 잠겼습니다. 나는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나 나가게 해줘요. 제발. 간호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환자분, 조용히 하세요. 나는 환자가 아니에요. 나는 멀쩡해요. 환자분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약 드세요. 나는 미치지 않았다고. 간호사는 재빠르게 문을 닫았습니다. 딸깍. 다시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미치지 않았어. 첫날 밤 나는 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또 두드렸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까져 피가 났습니다. 복도에서는 누군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고 어딘가에서는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내 절규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내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을 달라고 애원했지만 돌아온 건 약 한 알뿐이었습니다. 입술이 갈라졌고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사흘째 나는 식사를 거부했습니다. 간호사 3명이 병실로 들어와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억지로 입을 벌리게 했고 약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나는 기침을 하며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나는 매일 간호사들에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보호자분은 한 달에 한 번 오신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문을 세게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은 야위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간호사들에게 애원하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저 창문 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약을 주면 그냥 먹었고 식사를 주면 그냥 받아 먹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적응했구나.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내 정신은 여전히 멀쩡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배신을, 며느리의 냉혹함을, 그리고 내가 당한 모든 모욕을. 나는 단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나를 병원에 넣은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병문안을 가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없었고 안부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나는 이미 지워버린 존재였습니다. 대신 그들은 호화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아들과 며느리는 샴페인을 들고 건배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스테이크와 랍스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인생이 시작이에요. 어머니 재산 정리하면 우리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 이제 방해물은 없어. 모든 게 우리 거야. 2 사람은 웃었습니다. 죄책감 같은 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는 명품 매장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그녀의 손에는 쇼핑백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외제차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이 차 어때? 괜찮지?
완벽해요, 여보. 우리한테 딱이에요. 저녁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가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내 재산 목록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상가 건물 20억, 아파트 3채 15억, 예금 통장 8억. 여보, 이거 봐요. 총 43억이에요. 아들이 다가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43억? 우리 평생 놀고 먹어도 되겠는데? 그러니까요. 빨리 명예 이전하고 우리 마음대로 해요. 두 사람은 다시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어떤 인간미도, 어떤 양심도 없었습니다. 내가 병원에서 피 묻은 손으로 문을 두드리던 바로 그 순간, 그들은 호화로운 저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내가 차가운 병실 바닥에서 울고 있을 때, 그들은 명품 매장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는 미치지 않았어라고 외칠 때, 그들은 외제차를 시승하고 있었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단 한 번도 병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리고 며칠 후 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날 밤 11시 TV에서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경기도 지역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3층 병실에서 시작된 불은 빠르게 번졌고 환자 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내가 있는 병원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채려 하지 않았습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새벽 3시, 운명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희망요양병원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은 짜증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젊은 여성의 급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였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긴급 상황입니다. 병원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재요? 네. 3층 병실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환자분께서, 환자가 어떻게 됐는데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사망하셨습니다. 화재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됩니다. 아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던 며느리가 눈을 떴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아들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화재 사고로 돌아가셨대.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요?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이 아닌 안도가 번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2시간 후 아들과 며느리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한쪽이 검게 그을려 있었고 소방차와 경찰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관계자가 그들을 영안실로 안내했습니다. 시신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화재로 인해 심하게 훼손되어서 유관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그들에게 완벽한 핑계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하나요? 병실 위치와 입원 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3층 307호실, 박영숙 환자분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시신을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도 의심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시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장하겠습니다. 빠를수록 좋았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며느리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시신 확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화재로 심하게 훼손됐다잖아. 굳이 볼 필요 있어? 그렇긴 한데. 빨리 끝내는 게 나아.
그들은 단 한 번도 관 안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누가 있는지, 정말 내가 맞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장례식장. 서울 강남의 한 장례식장 3층 중형홀. 아들과 며느리는 상복을 입고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고 박영숙 여사라는 현수막 아래 그들은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렸고 며느리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완벽한 위선이었고 조문객을 향한 최고의 연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너무 그립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은 단 1초도 나를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조문객이 떠나자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빠르게 표정을 바로잡았지만 그 찰나의 미소는 그들의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장례식장 밖 화장실 앞 복도.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변호사한테 연락했어요? 응. 내일 바로 상속 절차 들어간대. 한 달 후면? 응. 모든 게 우리 거야. 탐욕이 그들의 얼굴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발인이 진행되었습니다. 관이 화장터로 옮겨졌습니다. 화염이 관을 집어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누가 있었는지 그들은 끝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되었고 그들은 아무런 미련 없이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 상가 건물 20억, 아파트 세 채 15억, 예금 8억. 총 43억. 상속세를 제외하면 약 35억. 아들과 며느리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35억이요? 내 평생이 숫자로 환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70년의 삶이, 땀과 눈물이 단 두 글자로 축약되었습니다. 35억. 빨리 진행해 주세요. 그들에게 내 삶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숫자만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며느리가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35억이에요. 이제 우리 뭐든지 할 수 있어. 하와이 여행부터 가요. 응. 1등석으로 끊어. 내 죽음으로 얻은 돈으로 그들은 낙원을 꿈꿨습니다. 한 달 후 모든 상속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통장에는 35억이라는 숫자가 찍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날 밤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드디어 다 우리 거야. 35억. 평생 이렇게 큰 돈 본 적 없어. 이제 우리 인생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내 죽음 위에서 그들은 축배를 들었습니다.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이틀 후 아들과 며느리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명품 가방, 명품 옷, 1등석 티켓.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샴페인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방해하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화장한 시신이 누구였는지, 그들이 흘린 눈물이 얼마나 헛된 연기였는지, 그리고 진짜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파렴치한 죄를 짊어진 채 그들은 지상 낙원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심판의 무대로. 하와이의 아침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고급 호텔 레스토랑 테라스. 통유리 너머로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야자수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나는 멀리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준혁과 며느리 서연. 최고급 차림. 샴페인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내 돈으로. 나를 버린 지 6개월 만에. 장례를 치른 지 3개월 만에.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따각, 따각, 따각.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준혁이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고급 스테이크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니들, 내가 죽은 줄 알았지? 준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샴페인 잔이 떨렸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를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가 쉬었습니다. 말도 안 돼. 서연이 포크를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그녀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누구세요? 서연이 떨었습니다. 말도 안 돼. 아니야. 그녀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은 죽었어. 나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싸늘하게. 맞아. 나는 죽었고 죽은 관에서 하와이까지 살아 돌아왔다. 준혁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가 비틀거렸습니다. 우리가 장례를 치렀는데. 나는 그들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내 장례식에 와서 눈물 흘린 위선자들이 나를 몰라볼 리 없지 않니? 준혁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나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래. 너희는 장례를 치렀지. 15분 만에 서명하고 확인도 안 하고 서둘러 화장했지. 시신이 훼손됐다고 들었어요. 준혁이 변명했습니다. 그게 핑계가 되니? 나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진짜 어머니였다면 끝까지 확인했을 거야. 손이라도 잡아봤을 거야. 그런데 너희는? 침묵. 15분. 난 15분 만에 서명했지.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린 슬펐어요. 슬펐어? 나는 비웃었습니다. 장례식장 밖에서 웃던 거 봤어. CCTV에 다 찍혔어.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계속했습니다. 조문객 앞에선 울고 밖에 나가선 웃고. 그게 너희의 슬픔이었지. 준혁이 무릎 꿇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일어서.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릎 꿇어봤자 소용없어. 나는 그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1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왔지. 우린 바빴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뭐 하느라? 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호화로운 레스토랑, 비싼 음식들, 샴페인. 이거 하느라. 나는 그들에게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내가 산속병원 철창 안에서 울 때 너희는 명품 쇼핑했지. 그건 내가 차가운 바닥에서 떨 때 너희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샴페인 마셨지. 어머니, 내가 나가게 해달라고 문 두드릴 때 너희는 외제차 구경했지. 나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모두 내 돈으로.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내가 남편한테 뭐라고 했지? 저는 어머니 요양비 최소로 해. 어차피 오래 못 산다. 이렇게 말했지. 서연이 비틀거렸습니다. 어떻게? 녹음 있어.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준혁을 봤습니다. 아들, 넌 뭐라고 했지? 저는 드디어 기회다. 어머니 재산 이제 우리 거다. 이렇게 말했지. 준혁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나는 미치지 않았어. 멀쩡했어. 진단서도 없었어. 하지만 어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연기였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시험한 거야. 얼마나 썩었는지. 준혁과 서연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나는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완벽하게 낙제했지. 어머니, 잘못했어요. 준혁이 애원했습니다. 이제 와서.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어. 서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나를 산속 감옥에 가둘 때 용서 구했니? 그건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할 때 용서 구했니? 서연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최후의 심판을 내렸습니다. 너희가 받을 가장 큰 심판은 돈이 아니야. 그럼요.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죄값이지.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어. 짐짝처럼 버렸어. 어머니, 나는 미치지 않았다고 절규했어. 나가게 해달라고 울었어. 너희한테 전화하려고 문을 두드렸어. 나는 그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한 번도 오지 않았어. 1년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는 내가 버려진 곳으로 돌아가. 뭐? 무일푼으로. 아무도 없이. 혼자. 서연이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제발. 나는 그들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너희의 죄값을 치를 것이다. 나는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멀리 레스토랑 입구에서 또 다른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따각, 따각, 따각. 날카롭고 규칙적이고 위협적인 소리. 레스토랑 안의 모든 대화가 멈췄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때 초반 검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진주 귀걸이가 샹들리에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냉철한 눈빛,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 그녀는 마치 심판의 천사처럼 우아하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내 옆에 섰습니다. 딱, 그 여인. 요양병원의 바로 그 간호사였습니다. 준혁과 서연이 그녀를 봤습니다. 서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당신이 왜 여기 있어? 간호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아름다운 미소. 대답 대신 그녀는 천천히 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가족은 얘다. 순간 레스토랑 전체가 고요해졌습니다. 포크와 나이프 소리조차 멈췄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준혁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쿵. 뭐라고요? 그가 비틀거렸습니다. 저 간호사가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딸이야.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딸이라니. 그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르는 딸이 있었어요?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머니 자식은 준혁 씨 하나뿐이잖아요. 나는 간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따뜻하게. 혈연이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야.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뭔데요? 생명이지. 서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그녀가 간호사를 가리켰습니다. 저 여자는 어머니를 가둔 그 병원 사람이잖아요. 간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날카롭게. 가둔 건 당신들입니다. 준혁이 간호사를 노려봤습니다. 넌 누구야? 그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를 속여서 딸 행세하는 거야. 간호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서연이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사기꾼. 그녀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어머니 재산 노리고. 믿지 마세요, 어머니. 저 여자 거짓말이에요. 나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준혁이 간호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가 얼마 줬어? 그가 소리쳤습니다. 딸 행세하는데. 간호사가 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당신들은 이해 못할 겁니다. 뭘? 진짜 가족이 뭔지.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는 간호사예요. 병원 직원이라고요. 간호사가 천천히 핸드백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명품 매장 앞에서 웃고 있는 서연. 날짜 3월 15일. 고급 레스토랑에서 샴페인을 든 준혁. 날짜 4월 2일. 외제차 매장에서 포즈를 취한 두 사람. 날짜 5월 20일. 하와이 티켓을 들고 셀카 찍는 준혁과 서연. 날짜 6월 10일. 6개월 동안의 모든 행적입니다. 간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준혁과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이해는 6개월 동안 모든 걸 기록했어. 나는 그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너희의 모든 죄를. 준혁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 여자. 고용한 거잖아요. 돈 받고 한 거라고요. 서연이 외쳤습니다. 딸이 아니라 직원이에요.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준혁이 비웃었습니다. 봐요. 고용된 거라니까요. 나는 간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이해는 그 병원에 들어갔어.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를 구하기 위해. 돈 받고.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6개월 동안 낮에는 환자를 돌보고 나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밤에는 너희의 죄를 기록했어. 서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속지 마세요. 저 여자는 공범이에요. 어머니 사망 위장한. 간호사가 그녀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를 감금한 게 누구죠? 우린 치료를. 진단서 없이요? 침묵. 준혁이 절규했습니다. 어머니, 저 여자 말 듣지 마세요. 저 여자는 딸이 아니에요. 나는 그들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야. 나는 간호사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야. 간호사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가실 시간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 여자한테 속지 마세요. 딸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서연이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진짜 가족이잖아요. 나는 멈춰 섰습니다. 등을 보인 채. 너희처럼. 침묵. 이제 똑같이 살아봐. 간호사가 마지막으로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우리는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따각 따각 따각. 두 사람의 하이힐 소리가 겹쳐 울렸습니다. 점점 멀어졌습니다. 남겨진 준혁과 서연. 바닥에 주저앉은 두 사람. 주변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저 사람들 뭐야? 어머니한테 저런 짓을.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냐? 준혁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간호사. 딸이 아니야.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용한 거야. 분명히.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돈 받고 한 거겠지. 어머니가 얼마나 줬을까? 모든 재산 다 줄 거 아냐? 그들은 아직도 몰랐습니다. 진짜 이유를. 하지만 가장 큰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간호사를 딸이라고 했을까요? 그 간호사는 정말 고용된 사람일까요? 아니면 진짜 딸일까요? 그들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간호사가 왜 환자를 위해 이 모든 위험을 감수했을까요? 법을 어기고 사망을 위장하고 완벽한 복수를 설계했을까요? 그 답은 훨씬 더 깊은 과거에 있었습니다. 20년 전, 불길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년 전, 1999년 12월, 서울 동대문.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던 밤이었습니다. 나는 동대문 상가 5층 건물 1층에서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일군 가게.
20년 동안 땀 흘려 키운 사업. 오후 11시. 나는 가게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불이야. 3층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3층 창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자가 건물 앞에서 절규했습니다. 30대 중반 3층 봉제 공장 주인 김미숙이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안에 있어요. 그녀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8살 은지, 5살 둘째. 남편이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봤습니다. 내 머릿속에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준혁. 천진난만하게 웃던 얼굴. 그 순간 나는 움직였습니다. 1층 계단.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2층. 연기가 더 짙어졌습니다. 3층. 불길이 보였습니다. 복도 왼쪽에서 화염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른쪽 복도로 향했습니다. 복도 끝. 작은 방 하나. 나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8살 은지가 혼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창문 옆 구석. 엄마, 엄마, 엄마 살려주세요. 아빠는요? 동생은요? 은지가 창문을 두드리며 절규했습니다. 나는 뛰어들었습니다. 은지야. 은지가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아줌마. 엄마는요? 아빠는요? 동생은요? 나는 복도를 돌아봤습니다. 왼쪽 복도는 완전히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나는 은지를 안아들었습니다. 눈 감아. 이제 괜찮아. 창문 앞. 밖에서 소방차가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쾅!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내 등에 불타는 나무 조각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은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은지를 밀어냈습니다. 소방관이 은지를 받았습니다. 나는 안도했습니다. 그 순간 발밑 바닥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으아악. 이후 기억이 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눈을 떠보니 나는 병원이었습니다. 온몸이 붕대로 감겨 있었고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은지는 살았어요. 덕분에.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은진의 아버지, 어머니, 둘째 딸 모두 못 살렸어요. 나는 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지는 혼자예요. 며칠 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8살 은지. 검은 상복. 퉁퉁 부은 눈. 아줌마. 고맙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려 했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동생이 다 죽었어요. 은지가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저 어디 가요? 사회복지사가 말했습니다. 친척을 찾아보고 있어요. 없으면 보육원으로. 나는 말했습니다. 제가 키우겠습니다. 은지가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희망이 눈에 떠올랐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 약속해. 은지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부모 잃은 그늘 속에서 자라게 하지 않겠다고. 15년이라는 시간. 나는 은지를 부산의 친척 집에 맡겼습니다. 아들 준혁이 아직 어렸기에 함께 키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매달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기차를 타고 아들 몰래 조용히 이 아이만은 행복하게 키우겠어. 초등학교 시절 입학식 날 나는 은지의 손을 잡고 교문을 들어갔습니다. 떨리니? 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은지가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래. 은지가 활짝 웃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안 왔습니다.
나는 느꼈습니다. 이 아이에게도 이제 엄마가 생겼다는 것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 후로 나는 은지의 모든 순간에 함께했습니다. 소풍날에는 김밥을 12줄이나 쌌습니다. 은지가 친구들에게 나눠주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싸주신 거야. 은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버이날에는 은지가 빨간 종이로 카네이션을 만들어 왔습니다. 엄마 사랑해요라고 삐뚤빼뚤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은지가 내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그날 밤 나는 은지에게 책을 읽어줬습니다. 은지가 내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고른 숨소리, 평화로운 얼굴. 나는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방학에는 놀이공원도 갔습니다. 롤러코스터, 회전목마, 범퍼카. 우리는 하루 종일 놀았습니다. 저녁 은지가 솜사탕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제 인생 최고의 날이에요. 왜? 엄마랑 같이 있어서요. 나는 은지를 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진심으로. 하지만 무엇보다 잊을 수 없는 날은 체육대회였습니다. 4학년 봄. 2인 삼각 경기 날. 은지가 운동장 구석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지야. 나는 뛰어갔습니다. 엄마. 은지가 달려왔습니다. 나는 은지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2인 삼각끈으로 다리를 묶었습니다. 준비됐니? 네. 총성이 울렸습니다. 나는 은지보다 더 열심히 뛰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뛰는 내내 은지는 나를 바라봤습니다.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은지의 눈에는 오직 나만 보였습니다. 마치 이분이 내 엄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지는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절대 놓치지 않으려는 듯. 엄마를 놓치면 안 돼. 다시는. 은지의 작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나도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같은 박자로 뛰었습니다. 같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둘 다 알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결승선. 1등. 우리 이겼어. 나는 은지를 안아 올렸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은지가 내 목을 꽉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은지는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난 혼자가 아니야. 드디어 시상식에서 금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은지가 상을 받아들고 내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우리가 1등이에요. 그래. 우리 은지가 최고야. 운동장 한가운데. 우리는 안았습니다. 은지를 안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진짜 엄마가 되는가 보구나. 졸업식 날 은지가 내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나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엄마에게. 엄마는 절 낳아주신 엄마가 아니에요. 하지만 제게는 진짜 엄마예요. 엄마가 저를 불 속에서 구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엄마 덕분에 저는 행복해요. 엄마 사랑해요. 은지 올림. 나는 울었습니다. 은지가 내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나는 은지를 안았습니다. 중학교 그리고 꿈. 봄이 왔습니다. 은지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방학 때마다 서울로 나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은지가 성적표를 보여줬습니다. 전교 1등.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랑스럽다. 다 엄마 덕분이에요. 은지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은지의 담임 선생님이 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지가 너무 열심히 해요. 걱정될 정도로. 나는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은지야,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엄마.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은지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자랑스러워하게 하고 싶어요. 나는 은지를 안았습니다. 난 이미 자랑스러워. 은지가 내 품에서 울었습니다.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겨울이 왔습니다. 은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간호사 되고 싶어요. 왜? 엄마가 날 살렸잖아요. 엄마처럼 나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싶어요. 나는 은지를 안았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고등학교 그리고 합격.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은지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대학 입시. 은지는 밤마다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은지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붙었어요. 정말. 네. 간호학과. 장학금도 받았어요. 나는 전화기 너머로 울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엄마 고마워요. 엄마 없었으면 전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은지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간호사, 그리고 약속. 4년이 흘렀습니다. 은지는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서울의 조용한 식당.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이거 드릴게요. 은지가 액자를 건넸습니다. 간호사 면허증. 제 첫 월급으로 만들었어요. 나는 울었습니다. 고마워. 우리는 안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액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그날 내가 은지를 구한 게 아니었어. 은지가 나를 구한 거였어. 그러던 어느 날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 준혁, 며느리 서연.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그들이 나를 버릴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먼저 움직였습니다. 치매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헛소리, 이상한 행동.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 드디어 기회다. 그들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나는 멀쩡했으니까. 역시. 나는 확신했습니다. 그날 나는 2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 은지에게. 곧 내가 요양병원에 갇힐 것 같아. 그곳으로 와줄 수 있니? 은지의 대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어디든 갈게요, 엄마. 두 번째, 김 변호사에게. 제가 곧 사라집니다. 준비 시작하세요. 무엇을요? 제 죽음을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알겠습니다. 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은지가 요양병원 간호사로 들어간다. 6개월 동안 모든 증거를 수집한다. 화재를 위장한다. 실리콘 인형을 이용해 내 죽음을 조작한다. 그리고 탈출한다. 완벽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그들은 나를 지옥으로 보냈습니다. 희망요양병원. 이름만 희망. 산속 감옥. 철창. 잠기는 문. 차가운 바닥. 나는 갇혔습니다. 가을, 겨울, 봄, 여름, 그리고 다시 가을이 돌아왔을 때까지 1년 동안 준혁과 서연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매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만 보였습니다. 계획대로구나. 나는 기다렸습니다. 은지를. 그리고 바로 이 지옥에서 구해줄 내 딸이 나에게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새 간호사. 마스크. 낯익은 눈빛. 마스크가 벗겨졌습니다. 은지였습니다. 어머니.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왔구나. 은지가 달려와 나를 안았습니다. 네. 왔어요. 나는 은지를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네. 은지는 완벽하게 움직였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간호사. 환자를 돌보고, 약을 나눠주고,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밤에는 증거 수집자.
준혁의 전화 통화를 녹취합니다. 어머니 요양비 최소로 해. 어차피 요양병원 방문 기록은 1년 동안 전혀 없었고 그동안 준혁과 서연의 SNS에는 명품 매장, 고급 레스토랑, 외제차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아들 며느리의 그동안의 카드 사용 내역과 호화 생활 모든 흔적, 복사하고 저장하고 파일들을 만들었습니다. 은지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겨울. 나는 김 변호사와 마지막 통화를 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실리콘 인형 제작 완료했습니다. 부인과 똑같은 체구, 얼굴형. 화재 후에도 식별 가능하게 훼손 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재산 회수 서류도 모두 준비됐습니다. 법원 명령은 부인 전화 한 통이면 5분 안에 집행 가능합니다. 완벽하군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날 밤이 왔습니다. 11시. 은지가 3층 빈 병실로 갔습니다. 실리콘 인형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내 옷을 입혔고 내 머리카락도 붙였습니다. 그리고 담요를 덮고 나왔습니다. 이후 은지가 재빠르게 연기 발생기를 작동시키며 바닥에 불을 질렀습니다. 화재 경보. 혼란. 뛰는 발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은지가 내 병실로 왔습니다. 지금이에요. 나는 일어섰습니다. 혼란스러워진 틈을 타 우리는 탈출했습니다. 나는 멀쩡했지만 은지가 나를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담요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가요. 복도를 지나 비상구를 지나고 계단을 내려가 주차장까지 내려와 차에 시동을 거는 순간 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희망 요양병원.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네. 고맙다. 은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은지는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화재 현장. 3층 빈 병실. 그리고 시신 발견. 심하게 훼손된 실리콘 인형. 하지만 체구는 나와 같았습니다. 옷도 내 것이었습니다. 은지가 사진을 남기고 사망 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박영숙. 화재 질식사. 병원장이 승인했습니다. 이후 유족에게 연락했습니다. 은지가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화재로 돌아가셨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흐른 후. 그리고 준혁의 목소리.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섞인 안도. 은지는 전화를 끊으며 함께 분노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법적으로. 죽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추적할 수 없습니다.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화재 이후 6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나는 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최후의 준비를 위해. 증거는 충분합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은지가 6개월 동안 모은 것들. 사진 587장. 녹음 43개. 카드 내역 12개월치. 위치 기록 메일. 요양병원 방문 기록 제로. 재산 회수 서류도 준비됐습니다. 압류 명령서. 계좌 동결 명령서. 소유권 취소 서류. 연락 주시면 5분 안에 집행합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나는 은지를 불렀습니다. 하와이 가자. 드디어요? 그래. 은지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나는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전 내가 널 불 속에서 구했듯이 이번엔 내가 날 지옥에서 구했구나. 은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은지야. 우린 그냥 서로의 가족이었어. 처음부터. 이제 함께 끝내자. 네. 우리는 하와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심판의 무대로, 복수의 시간으로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구름 위로.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다려라. 모든 것은 3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탐욕을 알아채고 치매를 연기하며 그들을 시험했습니다. 예상대로 요양병원에 감금당했지만 나는 이미 준비했습니다. 은지에게 연락했고 은지는 그 병원의 간호사로 잠입했습니다. 김 변호사와 함께 법적 장치를 만들고 6개월간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사진 587장, 녹음 43개, 영수증, 위치 기록, 방문 기록제로. 그리고 화재를 위장했습니다. 실리콘 인형으로 시신을 만들고 사망 진단서를 받아 탈출했습니다. 나는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 후 6개월을 더 준비했습니다. 압류 서류, 계좌 동결, 전화 한 통이면 발동되는 완벽한 장치. 그들은 내 돈으로 하와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하와이 레스토랑. 그들 앞에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내가 그들에게 심판하러 불구덩이 지옥에서 하와이까지 살아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20년 전 불길 속에서 구한 은지와 함께 3년간 준비한 완벽한 복수와 함께 6개월간 모은 모든 증거와 함께 나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2번의 신호음.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나는 준혁과 서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시작하세요. 지금. 딸깍. 준혁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변호사. 무슨. 그 순간. 준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띠리링. 그가 화면을 봤습니다. KB국민은행에서 문자 왔습니다. 손가락으로 열었습니다. 얼굴색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준혁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서연이 그의 휴대폰을 빼앗아 봤습니다. 고객님의 통장이 법원 명령으로 동결되었습니다. 금액 28억 3,247만 원. 통장이 막혔어.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도 울렸습니다. 띠리링. 그리고 연속으로 띠리링, 띠리링, 띠리링. 신한은행 통장 동결 마이너스 8억 7천만 원. 우리은행 통장 동결 마이너스 4억 2천만 원. 신한카드 카드 사용 불가. 현대카드 카드 정지. 안 돼. 서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포크와 나이프 소리가 멈췄습니다. 레스토랑 전체가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준혁이 나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나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3년 전이야. 내가 김 변호사한테 부탁했어. 부탁? 만약 너희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모든 재산을 다시 가져가라고. 나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변호사가 법원에 서류를 냈어. 판사도 승인했어. 그게 무슨. 요양병원에 가둔 것. 1년 동안 한 번도 안 온 것. 내 돈 마음대로 쓴 것. 나는 손가락으로 하나씩 꼽았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자동으로 법원이 움직이게 만들어뒀어.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해요? 가능해. 내가 멀쩡할 때 다 준비했으니까. 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치매? 연기였어. 3년 전부터 다 계획한 거야. 준혁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문자들이 쏟아져 왔습니다. 법원 집 압류. 등기소 강남 아파트 마이너스 이제 귀하의 소유가 아닙니다. 등기소 서초 아파트 마이너스 이제 귀하의 소유가 아닙니다. 등기소 동대문 상가 건물 마이너스 이제 귀하의 소유가 아닙니다.
준혁이 화면을 보며 떨었습니다. 집까지. 우리 집이. 나는 설명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15억짜리. 내 집 아니야 이제. 서초 아파트. 12억. 그것도. 동대문 상가 건물. 18억. 그것도 내가 다시 가져갔어. 서연이 자기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은행 앱을 켰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KB국민은행 0원. 신한은행 0원. 우리은행 0원. 43억이.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한순간에 다. 나는 그 숫자를 설명했습니다. 43억. 보통 사람이 평생 일해도 못 모을 돈이야. 작은 아파트. 10채 살 수 있는 돈이야. 그걸 너희는 6개월 만에 다 날렸어. 준혁이 갑자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그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더 많이 쳐다봤습니다. 한 변호사님다. 준혁 씨? 은행에서 문자 왔는데요. 통장이 다 막혔어요. 41억이 한순간에. 이거 어떻게 해요? 전화 너머로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이후 법원 명령이네요. 이미 집행됐습니다. 그럼 취소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왜요? 준혁 씨, 이건 3년 전에 법원이 승인한 겁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집행되게 만들어진 거예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어머님이 불법으로 감금당하거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당하면 자동으로 모든 재산이 돌아가게요. 그게 무슨. 이미 끝났습니다. 법원이 집행했어요. 죄송합니다. 딸깍. 준혁이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 BMW 7시리즈 마이너스 압류. 서연이 그걸 봤습니다. 차까지. 그녀가 자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 벤틀리 마이너스 압류. 벤틀리도. 다. 나는 설명했습니다. BMW. 6억 2천만 원짜리. 어디 작은 집 한 채 값이야. 벤틀리. 그것도 몇 억대야. 다 내가 다시 가져갔어. 은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태블릿을 켰습니다. 6개월 동안 당신들이 쓴 돈입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명품 가방, 옷, 신발 2억 3,470만 원. 나는 설명했습니다. 명품 가방. 한 개에 1,000만 원씩 하는 거. 보통 사람 월급으로 2년 모아야 살 수 있는 거. 그걸 27번 샀어. 27번. 고급 레스토랑 1억 1,230만 원. 밥 한 끼에 300만 원. 보통 사람 한 달 월급을 밥 한 끼에 써버린 거야. 34번이나. 외제차 2억 8천만 원. 차 2대. 합쳐서 거의 3억. 아파트 한 채 값이야. 하와이 여행 2,830만 원. 비행기 1등석. 한 사람에 500만 원. 호텔 하룻밤에 250만 원. 7박 8일. 총 4억 9,830만 원. 은지가 말했습니다. 거의 5억입니다. 6개월 만에. 그리고 요양병원 방문 횟수는 0회입니다. 6개월. 단 한 번도 안 왔다 갔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도 힘들었어요. 은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 끼에 300만 원씩 쓰면서 힘들었다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은 병원밥 드셨습니다. 한 끼에 3,000원. 1,000배 차이예요. 1,000배. 은지가 다시 화면을 넘겼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모든 증거를 법원에 냈습니다. 사진, 영수증, 통장 내역, 위치 기록, 요양병원 CCTV도 다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3일 만에 승인했습니다. 준혁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쿵. 주변 손님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이건 사기예요.
그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치매였잖아요. 나는 웃었습니다. 치매? 병원 진단서 있니? 그건 없지. 애초에 치매가 아니었으니까.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다 연기였어. 3년 동안 변호사 만나고 법원 서류 내고 은지한테 연락하고 모든 걸 계획했어.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할지 보려고. 서연이 절규했습니다. 그럼 우릴 속인 거잖아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진단서도 없이 1년의 시간 동안 가둔 건 누구예요? 법원은 이걸 불법 감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허락 없이 돈 쓴 건 재산 횡령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준혁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전화. 하와이 로열 호텔. 그가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준혁 씨, 체크아웃 시간 지났습니다. 호텔 직원의 목소리. 지금 계산하셔야 하는데요. 1,850만 원입니다. 지금 카드가 안 돼서 확인해 보니까요. 모든 카드가 막혔더라고요. 현금 있으세요? 현금은 지금 30분 안에 결제 안 되면 경찰 부릅니다. 무전 취식으로 신고하겠습니다. 딸깍. 준혁이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통장도 집도 차도 카드도 아무것도 없어. 서연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내자고 했잖아요. 당신이 괜찮다고 했잖아요. 준혁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뭐? 너도 찬성했잖아. 돈 쓴 것도 너. 나는 당신 말 믿고. 벤틀리 산 건 누구야? 몇 억짜리를. 당신이 사주겠다고 했잖아. 왜 이제 와서 나한테 뒤집어 씌워? 명품 가방은? 그거 다 당신이 아무 때나 카드 긁고 산 거잖아. 부부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탓했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식사를 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군거림이 레스토랑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 사람들 완전히 망했네. 41억이 날아갔대. 어머니한테 저런 짓을 하다니. 자식이 부모를 요양원에 가두고 1년 동안 한 번도 안 갔대. 레스토랑 매니저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손님들, 계산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지금 당장이요. 준혁이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저희, 지금 카드가 다. 현금은요? 현금도. 얼마예요? 150만 원입니다. 지금 10,000원도 없어요. 매니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가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보안팀, 2층 테라스. 빨리요. 서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경찰은 안 돼요. 나는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무너진 모습, 오열하는 모습, 서로를 탓하는 모습. 1년 전, 산속 병원, 철창 안에서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1년 전 난 매일 울었다. 철창을 두드리며 빌었어. 나가게 해달라고. 미치지 않았다고. 제발 한 번만 와달라고. 나는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어땠지? 명품 가방 사러 다녔지. 고급 레스토랑 다녔지. 하와이 여행 왔지. 내 돈으로. 나를 산속에 가둬놓고. 나는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이제 너희 차례야. 똑같이 살아봐. 돈 한 푼 없이. 집도 없이. 차도 없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기분. 1년 동안 내가 느낀 그 기분. 너희가 이제 느껴봐. 보안 요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덩치 큰 남자들이었습니다. 손님, 일어나세요. 준혁이 저항했습니다. 놓으세요. 조용히 가실 거예요?
아니면 경찰 부를까요? 서연이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돌아와요. 제발.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요? 3살, 5살이에요.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어머니를. 내 잘못? 당신이 먼저 하자고 했잖아.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그들을 끌고 나갔습니다. 은지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가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몸을 돌렸습니다. 따각따각따각. 우아하게. 천천히. 레스토랑을 가로질렀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길을 비켜줬습니다. 엘리베이터 앞.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마지막으로 레스토랑을 봤습니다. 준혁과 서연.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서로를 탓하며 울부짖으며 문이 닫혔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은지가 나를 봤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나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괜찮아. 3년을 준비했어. 1년을 참았어. 그리고 오늘 끝냈어. 후회는요? 없어. 단 1초도. 마치 긴 과거의 터널 같았던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를 향해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 푸른 바다가 수평선까지 펼쳐졌습니다. 나와 은지는 맨발로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가 우리 발을 적시고 물러갔습니다. 그 반복 속에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인생도 이렇게 흐르는 것이라고. 밀려왔다가 사라지는 것들. 하지만 남는 것도 있다고. 은지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응. 모든 게 끝났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이자 시작이지. 우리는 걸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함께. 해변 끝에 프라이빗 비치가 있었습니다. 하얀 의자 2개. 파라솔 아래. 우리는 그곳에 앉았습니다.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샴페인 2잔 주세요. 나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 끝없이 펼쳐진 푸른 물결. 20년이 걸렸구나.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20년 전 너를 불 속에서 구한 그날부터 은지가 내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가 절 구하지 않았다면 전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나는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내가 날 구했어. 엄마. 3년 전 내가 내 아들과 며느리를 믿지 못할 때 내가 없었다면 난 혼자였을 거야. 나는 은지의 2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1년 전 내가 없었다면 난 그 지옥에서 못 나왔을 거야. 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은지야. 네, 엄마. 이제 너는 진짜 내 딸이다. 은지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준혁이는 낳기만 한 자식이었어.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는 때로 물보다 얇더구나. 생명은 달랐어. 무게가 있었어. 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이란 건 말이야. 태어나는 거이기도 하지만 만들어지기도 하더라. 함께 흘린 눈물로. 함께 견딘 고통으로. 함께 이겨낸 시련으로.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달랐어.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 나는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 곁을 지켜준 거. 나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재산은 이제 모두 너에게 주마. 은지가 놀라 나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많은 돈이야. 집도 있고.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나는 은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다는 거야. 돈 때문이 아니라 생명 때문에. 은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너무 많아요. 왜? 전 그저. 나는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내가 그저가 아니야. 넌 내 생명을 구한 사람이야. 2번이나. 은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흘러야 할 눈물이 있는 법이니까. 해가 수평선에 가까워졌습니다. 황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 바다도 황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나는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답구나. 은지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빛처럼 살 거야. 이제부터. 나는 황금빛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은지야, 여기서 살까? 하와이요? 응. 새로운 시작. 은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어머니와 함께라면. 우리는 다시 샴페인을 마셨습니다. 황금빛이 우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자유의 공기. 평화의 순간. 엄마. 응. 절 불 속에서 구해주시고.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시고. 사람으로 대해주시고. 이제 딸이라고 불러주시니. 그녀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이보다 더 감사할 순 없을 것 같아요.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은지야. 네. 내가 널 구한 게 아니야. 내가 날 구했어. 20년 전엔 내가 내 생명을 구했지만 1년 전엔 내가 내 생명을 구했어. 우린 서로의 생명이었어. 나는 황금빛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다른 아이도 아니고 내가 내 딸이라는 게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야. 은지가 울었습니다. 나도 울었습니다. 황금빛 아래에서 나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야. 과거에서도, 증오에서도, 고통에서도 황금빛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따뜻한 빛이 우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은지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응. 행복해요. 나도.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있었습니다. 황혼을 보며,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해가 완전히 수평선에 닿았습니다. 하늘 전체가 황금빛으로 타올랐습니다. 나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우리 앞에는 아직 시간이 있다고. 함께할 시간이.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인생이. 은지와 함께하는. 우리는 황혼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진짜 가족은 피로 증명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흘린 눈물로. 함께 나눈 고통으로. 함께 이겨낸 시련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은 어떤 혈연보다 강했습니다. 하와이 해변. 황혼 아래. 2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어머니와 딸.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생명으로 이어진, 운명으로 만난 진짜 가족.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통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증오도 없었습니다. 오직 평화와 사랑과 희망만 있었습니다. 황금빛이 그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빛, 자유의 빛,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진정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감동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지금까지 황금빛 나의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